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9일이고요. 오늘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그 다음에 BHI는 좀 반등을 했고요. 나머지는 큰 움직임 없이 보합 마무리, 그 다음에 성황밴드와 태용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금씩 이제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일단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2%, 1.3% 정도 반등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힘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6,800억 매수, 기관 투자자 2,800억 매수하면서 코스피에서는 한 1조 가까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2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내일 이제 옵션 만기 전날이고 목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이제 옵션 만기가 이제 있는 날이고요. 10월 2일에 그죠? 추석 전이 또 하나가 더 있네요. 10월 2일에도 옵션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옵션 만기 간의 기간이 굉장히 짧은 그런 상황이고요. 긴 연휴 때문에 이제 연휴 전까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좀 올라갔지만 향후 이제 움직임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 다행히도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는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상해종합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나스닥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 한국 증시가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1386원 정도로 적절하게 유지 중이고요.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금리를 제가 매일 살펴보진 않지만 지금 이제 4.0%대 수준으로 거의 이제 4%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국채금리 수치가 지금 많이 완화가 된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지 그러한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막상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오히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고용에 대한 악화 때문이죠. 그 악화가 부각되기보다는 지금은 고금리에서 서서히 이제 중금리로 내려가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시장이 버블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하나씩 또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2% 정도 반등을 했고요. 62,200원입니다. 바닥 라인 이제 지켜줄 자리 아슬아슬하게 계속 지켜주면서 추세를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점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쐐기형으로 계속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패턴 이후에 상승 하락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옵션 만기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좀 이제 변수가 있고요. 그 이후가 이제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명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명분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시장이죠. 혹은 깜짝 이제 해외 원전에 대한 수출 이런 소식이 추가로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런 소스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이 쐐기형 수렴 패턴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랜 기간 횡보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는 꽤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한번 틀기 시작하면 꽤나 힘을 받아서 갈 텐데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오랜만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이틀 정도 빠지고 오늘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했지만 크게 뭐 움직임 없었죠. 그래서 옵션 만기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또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1,000원 정도 하락해서 1.6% 정도. 결국에는 121선까지 주가가 서서히 이제 계속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옆으로 횡보를 했다면 현대건설은 꾸준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121선을 지지를 하는 그런 상황을 좀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전히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대건설에 딱히 지금 이제 반등의 이슈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이 지지부진하게 거래량이 없는 채로 눌러지는 형태인데요. 분명히 이제 미국 내에 프로젝트 현대건설 협의를 하고 있고, 뭐 유럽 내에 프로젝트 현대건설이 직접 이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내년으로 갈수록 이 수주가 구체화될 텐데요. 그 원자력에 대한 이 플랜트 건설 수주 금액만 하더라도 수십조 원 규모로 갈 것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뭐 계속해서 일거리가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일단은 좀 더 이 시장을 넓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폭우로 인해서 옹벽에 대한 이슈 이후부터 주가가 꾸준히 지금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계속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위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때 이제 소스가 나오면 좀 힘을 받아서 가겠죠.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단가가 조금 위에 있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려가는 이 상황이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적지가 확실하게 지금 높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 정도의 이 하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지 않고 월봉을 보면서 지금 이제 이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왔고,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적인 그런 고점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19만 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도 7만 3천 주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되었고요. 확실히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투신과 연기금 투자자 꾸준히 좀 이탈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이제 밀어붙이고 그 이후에 변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는 뭐 어제와 큰 움직임 없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구간에 바닥 라인 형성하고 있고요.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약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일별 거래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큰 변화 없습니다. 한전 기술도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은 모든 원전 기업들이 다 유사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좀 소스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전력도 수렴 구간 형성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세기 형태로 이제 수렴 구간 만들었고, 이제는 위든 아래든 한번 움직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은 이제 전기료에 대한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도 그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했고요. 확실히 한국전력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NT에너지는 큰 변화 없었습니다. 비슷한 움직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상승 추세 비슷한 상단 라인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도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약하게 매수했고요. 큰 변화 없었습니다. BHI도 비슷하죠. 고점을 찍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21선 찍으면서 N자로 올라가는 그림. 전형적인 상승 흐름입니다. 아주 좋은 그림이고요. BHI 조정 적절하게 받았고 다시 상승으로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50만 주 매수 이후에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도 골고루 매수 매도 하면서 결국에는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광밴드는 오늘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가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떨어졌습니다. 아쉬운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조선 테마들이 다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이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떨어졌는데요. 사실 조선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기계적인 매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움직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만기 이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끝나면 또 10월 2일에 또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9월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는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끊임없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적절하게 매수 매도 반복합니다. 태웅도 비슷하죠. 사실 태웅은 사실 조선 테마 올라갈 때 별로 힘을 못 받았었는데요. 오늘 이제 조선 테마 내려가면서 같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원밴드보다는 더 하락을 했고요. 지금 결국에는 또 바닥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위아래로 계속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61선, 21선 결국에는 수렴하는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하고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인데요. 추가적인 이제 하락을 시키면서 더 한번 툭 떨어뜨릴지 아니면 또 한번 반등을 시키면서 이 박스권을 계속 이어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했고요. 오늘 이제 9월 달 들어서는 사실 매수가 크게 없이 매도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투신, 사모펀드도 같이 매도를 좀 했습니다. 우지는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상단 라인 근처에서 저항을 좀 받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별거래 크게 없었고요.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정을 받는 기업들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 외에는 사실 큰 상승 없이 좀 횡보를 했습니다. 오늘 소식들을 좀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JP모건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중립평가를 냈습니다. 72,000원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한국에 대한 원자력 테마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4월부터 주가 상승에 이제 시동이 걸렸는데요. 이번 들어서는 크게 지금 적극적인 매수 의견이 나오지 않고 중립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고 밥켓 수익의 이제 감소가 하방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원전 EPC, 그다음에 그런 이 시장에 대한 선점의 유리한 위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평가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JP모건이 얘기하는 것은 잠재 가치는 높은데 기업에 대한 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위험한 손익 프로필, 비핵심 사업인 밥캣의 잠재적인 수익 감소 이렇게 세 가지를 리스크로 봤습니다.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제가 이전에도 좀 좋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자금에 대한 부분이 좀 불안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실제로 차입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지금 이 투자를 꽤나 했지만 그 다음에 두산비나도 매각하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자금을 확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투자금으로 내보내면서까지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필요한 것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차입금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은 기대만으로는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충분히 그 기대만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잠재적인 성장 가치를 좀 내린다라는 것이 JP모건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얘기가 다르죠. KB증권은 어제 89,000원 목표가로 잡으면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향후 이제 주가는 이 목표 주가에 절대적으로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크게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리스크는 있더라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알려드렸던 것이 두산에너빌리티 외에 이제 현금성 자산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재무가 안정적인 기업들을 같이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주인 것은 맞지만 꼭 두산에너빌리티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은 원자력 테마에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발전 기업, 그죠? 전체적인 에너지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제 공통으로 보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LNG에도 갈 수 있고, 원전에도 갈 수 있고, 이러한 기업이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변압기 기업이었고, 뭐 HT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이죠. 그다음에 뭐 효성중공업 같은 그런 수십 배 규모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실제로 HRSG를 많이 납품하고 있는 S&T 에너지, 최근에 이제 LNG 테마로 해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성이 가시화되는 움직임이 나오면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성장성이 더 부각이 된다면 좋겠죠. 그래서 ROE도 점점 성장하는 것이 보이고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신호가 나온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대형도 좋지만 중견 기업들, 중소기업들도 같이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4기 지을 동안 한국은 22기를 지었다. K원전에 러브콜을 보내는 미국 기업. 계속해서 이제 민관 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에너지 협력 포럼이 개최되었고, 한미 정부가 TF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포럼 열린 거고요. 협력해야 된다라는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방면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의 그런 이제 원전 건설 능력이 확실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20개의 원전이 면허 갱신, 계속 운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기 부품 교체, 대형 펌프, 밸브 공급 및 교체, 터빈, 검사 등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회가 있을 거다. 신규 원전도 신규 원전이지만 저런 부가적인 원전 사업에도 기회가 크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의 그런 기업들, 각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큰 시장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지금 한수원도 원전 비즈 로드쇼 개최를 했고, 에이펙 회원국에 이제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각 기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이제 미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때 한국을 방한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게 되었을 때 민간 원자력에 대한 협력이 주요 의제로 올라온다라고 하니, 그 의제를 통해서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세계적인 원전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는 오클로사도 테네시주에 16억 달러 규모의 원자로 연료 재처리 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각각 이제 미국의 SMR 기업들이 그런 계획을 내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각 데이터 센터 건설 혹은 그런 전력 보급 기업들과 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눈에 띄게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러면 저거 건설했을 때 누가 할 거냐? 대안이 별로 없다 그랬죠. 캐나다도 할 수 있고 스페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각각 기자재를 일부 보급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기자재 보급과 그다음 건설까지 다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MR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 시장에 엄청나게 지금 큰 비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기회를 지금 우리가 잡아가고 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게 보고 있지만, 이 기자재 측면에서, 특히 SMR 기자재 측면에서 이 태용이라는 기업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프로젝트에 지금 BWRX 300 모델에 지금 태용이 올해 2월과 7월에 수주를 했고요. 이미 2차례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루마니아 원전에 SMR 첫 수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체르나보다 원전 확장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태용은 지난 8월 20일 루마니아 원전 구조물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루마니아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인 루마니아 동남부에 위치한 체르나보다 확장 프로젝트에 필요한
원전 기기를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체레나보다 프로젝트는 SMR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사인지 아니면은 여기 IR팀이 제목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체레나보다는 이제 대형 원전의 설비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수원이 2.8조 규모로 따냈고 그 중에 1조 규모를 이제 한국이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여러 기업들이 이제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텐데 그 원전 기기를 공급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부 기자재를 태웅이 생산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SMR 프로젝트는 지금 캐나다 BWRX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BWRX는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생산을 하지 못하는 분야인데요. 태웅이 별도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원전 SMR 수주가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와 연관된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뉴스케일 파워와 같이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일부를 또 태웅에게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6기가와트 규모의 뉴스케일 파워 프로젝트를 이 태웅이 또 주요 포지션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웅에 대한 기업 소식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7천억 정도고요. 연매출 한 4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20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데요. 근데 향후 이 SMR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대형 풍력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풍력 쪽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또 포지션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울산 앞바다의 프로젝트에서 지금 이제 스웨덴 헥시콘과 LOI 체결을 했고요. 4조 4천억 발전단지를 이제 조성한다라고 합니다. 덴마크와 스페인 등이 40조를 투자를 하게 되고요. 태웅이 울산에 있는 기업이죠. 부산인가요? 울산인가요? 아무튼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한 그런 부품들을 공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해상풍력 터빈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산 지오솔루션이 이제 저런 외산 업체들의 나세를 조립하거나, 그 다음에 외산 업체들의 해상풍력 기기를 조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요. 원자력 발전 기업을 리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 외에도 국내에서도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이 커지는데 그 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죠. 이런 프로젝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꼭 원전만이 지금은 이 기업들의 투자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다각화된 그런 이 에너지 발전 시장을 우리가 봐야 되고 거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중동 시장에서 좀 재미를 많이 봤죠. 근데 중동 시장의 소식이 좀 뜸합니다. UAE도 사실 작년 말에 오륙호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륙호기를 한다 만다 했는데 뭐 아직까지 별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UAE도 분명 그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대해 관심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계속 이 바라카 원전에 대한 완전 가동 1주년, 전력 수요 25% 생산한다고 해서 좀 아주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도 지금 미국과 그런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 반도체 이 수입 이런 것들을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향후 전력에 대한 확대를 시도할 텐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유가가 굉장히 낮아서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크게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네옴시티도 쏙 들어갔죠. 그래서 유가가 다시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중동이 움직이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원자력 얘기를 하지만 원자력 종목을 얘기하지만 여러모로 여러분들께 접근하는 이 관점을 좀 제시를 하고 싶고요. 지금 이 기업들 저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부채가 많고 이런
이 리스크가 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이제 이 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도 꽤 보유가 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못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아마도 올라가더라도 대장주가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다각화해서 계속 의견을 제시를 할 거고요. 이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흐름을 계속 잡아가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옵션 만기 전날이고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고요. 10월 달도 마찬가지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10월 2일에 조기 이제 만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 이어질 거고요. 추석 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이런 이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 원전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게 아마 가장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